안녕하세요. 워런 버핏처럼 매일 신문을 박준범께 읽으면서 투자의 고수가 됩시다. 모험의 신방 오늘 11월 25일 월요일 순서입니다. 주말에 좀 푹 쉰 것도 아닌데 사실은 토요일 날 또 정신없는 하루였기는 했지만 저희 고객 대상 투자 설명회도 하고요. 근데 어제 좀 푹 쉬어서 그런지 아주 컨디션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시장도 어느덧 그죠? 2400이 깨졌었는데 또 2540까지 올라옵니다. 확실히 우리 복덩이 주식님이 하락장을 대하는 마음가짐 해가지고 그동안에 여러 번 이제 말씀드렸던 투자 대가들의 어떤 명언이라든지 이런 거를 다 모아가지고 딱 정리를 해 놓으셨어요. 공포심에 투매가 나와야 시장이 상승한다. 최적의 매수 타이밍은 시장에 피가 낭자할 때다. 설령 그것이 나의 피일지라도 공포로 인한 위기는 매수 기회였다. 다른 사람들이 탐욕적일 때 두려워하고 다른 사람들이 두려워할 때 욕심을 부려라. 하락장에서는 세상의 많은 걱정거리를 무시해야 돈을 지킬 수 있다. 네. 지지난주만 하더라도 이래저래 많이 물어보십니다. 정말 괜찮나요? 이런 거는 어떤가요? 막, 이미 시장의 뉴스로 다 알려진 그런 악재들이잖아요. 그런 악재에 모두가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모두가 아는 악재로 거기서 숏 때려가지고 못 먹는다고 그죠? 오히려 반대로 해야 되고 지지난주에 푸콜 레이쇼 보여드렸었죠. 푸콜 레이쇼 목금 드디어 이제 패닉 셀링 시그널이 떴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근데 그런 푸콜 레이쇼 같은 그런 객관적인 지표가 있어야 좀 더 확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비관적으로 생각할 때 여기가 바닥이겠구나. 그런 푸콜 레이쇼라든지 여러 가지 지표들 많이 설명을 드렸고 하락장에서는 세상에 많은 걱정거리를 무시해야 돈을 지킬 수 있고 낙관주의자가 왜 돈을 벌까? 저도 많이 고민을 해봤는데 그렇게 모두가 비관적일 때 논리적으로 막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뭐 잘 될 거야 라는 그런 낙관적인 낙천적인 생각 자체로 그 무서울 때 그렇게 싸게 주식이 거래될 때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낙관주의자가 돈을 번다라고 생각합니다. 공포에 떨지 마라. 시장은 장기적으로 상승을 했다. 공포로 무서울 때 투자 대가들의 책을 읽는다. 요거는 제가 말씀드렸던 거죠. 무서울 때 신문 읽고 책 읽는 게 훨씬 더 내 시간으로 따지보면 가치 있습니다. 몇 가지 체크해야 될 상황들. 뭐 하일드 스프레드라든지 실업률 여러 가지 동향 그리고 환율 뿐만 아니라 비트코인만 하더라도 지금 위험 자산으로 사람들의 심리가 위험 자산을 선호하는 심리로 바뀌어 있는 거였잖아요. 그런 여러 가지 지표들 보면서 지금은 이 두려움에 투자를 해야 될 때다 이런 결론을 내릴 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워드 막스의 그 우리나라 번역서의 책 제목은 투자와 마켓 사이클의 법칙이었습니다. 네, 맨날 헷갈리는데 우리 바쌈님이 올려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엔터 뭐 관련된 거 사서 수익을 잘 내고 있다. 짭짤하다. 이런 댓글들 많으셔가지고 저도 아주 기분이 좋습니다. 그리고 하워드 막스의 며느리가 한국 여성인 걸로 알고 있다라고 또 답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그러면 기사로 넘어가게 보겠습니다. 지난주 주말에 제가 신문을 보다가 이 조선일보의 주말 에디션은 제가 웬만하면 이제 좀 안 빼먹고 보려고 하거든요. 왜냐하면 그 주말 에디션에 참 우리가 이렇게 기억해야 될 분들에 대한 저는 이 인물 인터뷰가 좋아서 항상 이 주말 에디션을 챙겨보는데 자, 이 기사는 꼭 소개를 해드려야 되겠다. 제가 마음을 먹고 왔기 때문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공항 식당에서도 노병을 예우했다. 영웅 제복이 만든
특별한 하루라고 돼 있는데요. 이 베트남전 참전 용사이십니다. 변윤섭 씨라고 돼 있고요. 고향이 이제 광주셔가지고 광주광역시 북구의 한 공원에서 거수경례를 하고 계시는데 1976년부터 미국에 거주를 하고 계시고요. 지난 14일 국가유공자 판정을 받으려 한국행 비행기를 타고 오셨습니다. 한국국가보훈부가 지난해부터 제공하는 영웅제복을 입고서였다고 하고요. 이 영웅제복을 입은 노병을 맞이한 한국항공사의 미국인 직원과 공항보안요원 등은 헌신에 감사한다면서 극진히 예우를 했다고 합니다. 에피소드가 소개가 되어 있는데, 자, 보십시오. You are very nice. 지난 14일 오후 10시 뉴저지주에 있는 이 뉴요크 리버티 국제공항에서 재미 베트남전 참전 용사인 이 변윤섭 씨가 한국행 비행기 편에 탑승하려고 이 뉴저지주에 있는 뉴요크 리버티 국제공항 검색대 작년에 제가 여기 가서 비행기 탔던 것 같은데요. 네. 통과할 때 미국인 보안요원들이 일제히 일어나서 거수 경례를 하면서 이렇게 했다는 거죠. You are very nice. 변 씨는 이날 국가보훈부가 참전 용사를 예우하려 제공한 이 영웅 제복을 입고 계셨다고 합니다. 이 옷을요. 변 씨는 1970년에서 71년 약 14개월 동안 대한민국 해병 2여단 청룡부대 소속으로 베트남전에 파병돼서 미군과 함께 싸웠고요. 1976년 미국 이민을 하셔가지고 고엽제로 인한 후두암 발병 등에 대한 한국 정부의 국가유공자 판정을 받으러 고국으로 돌아오는 길이셨고요. 암과 싸우면서 지팡이 하나에만 의지한 채 동행인도 없이 나선 길이었는데, 하지만 한미 양국은 노병을 잊지 않고 변 씨의 여정을 보살폈는데 그가 입고 있었던 이 영웅 제복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이렇게 뉴저지주에 있는 뉴요크 리버티 국제공항에서 인천행 YP132편을 탑승을 했는데 딱 타니까 다리가 불편한 변윤섭 씨를 위해서 국내 항공사 측에서 바로 조종석 바로 뒤에 있는 1번 좌석. 저도 예전에 아버지한테 들었는데요. 급박한 상황이 있을 때 그런 국가의 중요한 일을 하시는 분들이 타기 위해서 요 1번 좌석을 비워 놓는다고 합니다. 비워 놨다가 30분이나 전까지 갑작스러운 그런 요원 탑승이 없으면 요 자리를 VIP나 뭐 이렇게 챙겨야 될 분들한테 좌석을 변경해서 드리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변윤섭 씨를 1번으로 딱 변경해서 편하게 누워 계실 수 있도록 했고요. 그리고 이 엑스레이 검색을 하려고 딱 갔더니 이 공항 요원 2명이 미국 현지 직원이 딱 일어서서 거수경례를 딱 하면서 이렇게 You are very nice 했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가 이 공항에서 식당에서 식사를 하는데 여기 뉴요크 리버티 공항이었겠죠. 식사를 하고 있는데 그 옆자리에 있던 백인 남성 2명이 이 양복을 잘 차려입은 2명의 남성이 가면서 이 변 선생님 식사비를 전액 지불하고 나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맙다고 감사 인사를 하라는 변 씨에게 그들은 좋은 여행이 되길 바란다는 말만 남기고 유유히 자리를 떠났는데, 양복 차림에 성조기 배지를 단 그들은 미국의 공직자처럼 보였다고 합니다. 이렇게 한미동맹의 위대함을 피부로 느끼는 날이었다. 미국인들은 한국 영웅 제복을 입고 있는 나를 마치 미국의 영웅처럼 대접했고 나를 잊지 않고 융숭이 대접해준 한국 항공사에도 감사한 마음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광주 광정시에서 육남 1녀로 태어나셨고요. 51년생이십니다. 그리고 69년에 해병대에 입대한 뒤에 통신병으로 차출돼서 베트남 다낭으로 파병을 가셨군요. 요즘 베트남 다낭에 여행들 많이 가시는데 그죠? 베트남 호이안에서 청룡 2대대 본부 중대로 배치받아 청룡 작전에 참가를 했다고 합니다. 당시에 미 해병대는 변씨의 전우였는데 쥐레를 밟아 전사한 전우의 시신을 미 해병대 헬기에 실은 적도 있다고 합니다. 울창한 밀림에서 게릴라전을 하는 베트공과 맞서기 위해 미군은 고엽제를 대량으로 살포했었고요. 한미 참전 용사들이 이 장기간 고엽제 후유증에 시달렸고 변씨도 예외가 아니었는데 파병이 끝난 뒤 76년 미국으로 이민을 온 변씨는 편도염에 후두암까지 발생을 해서 수차례 수술을 받았고 암 수술 받은 지 3년 만에 체중이 71kg에서 54kg까지 또 줄었었다고 합니다. 미국에 정착하려고 트럭 운전과 식당 운영 등 구전 일을 마다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기사를 가져온 이유가요. 저 변하지 않는 법칙, 모건하우젤의 책과 돈의 심리학의 책을 보면 그 책에도 보면 이런 얘기들이 있잖아요. 우리의 운, 우리가 뭔가 잘 됐을 때, 그 잘된 이유에는 굉장히 많은 운이 작용하고 그 운뿐만 아니라 많은 그 주변에 우리가 알고 지내든 모르고 지내든 많은 사람들의 도움이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를 강조를 많이 합니다. 그게 하버드의 마이클 샌델 교수님 정의란 무엇인가 그 샌델 교수님도 똑같은 얘기를 했고 그죠? 그래서 마이클 조던이 만약에 300년 전에 태어났었더라면 어떻게 됐겠느냐. 마이클 조던의 그 뛰어난 운동 능력도 결국은 본인이 언제 태어났었는가. 그런데 마이클 조던이 지금 저렇게 미국에서 엄청나게 성공한 운동선수 스포츠맨이 될 수 있었던 데는 뭐 거슬러 올라가면 거죠. 그러면 많은 흑인 인권 운동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참 이 미국은 이렇게 군인에 대한 당신네들이 우리를 나라를 이렇게 지켜주기 때문에 우리가 보안 요원으로도 일을 할 수가 있고 뭐 의사로서도 일을 할 수가 있고 스포츠맨으로도 일을 할 수가 있고 그런 감사함의 표현들을 참 잘 하는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군인에 대한 예우가 남다르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아무래도 군부 독재를 좀 겪다 보니까 이 군인에 대한 인식이 여전히 좀 안 좋은데 저도 좀 이렇게 좀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저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여의도에서 일을 할 수가 있고 우리 아이들이 학교를 그렇게 안전하게 다닐 수 있었던 것도 다 보면 우리가 인지하지 잘 못하고 있는 그런 군인뿐만 아니잖아요. 뭐 경찰, 소방관 그런 많은 분들의 그런 약간 헌신적인 노력 이런 게 있기 때문이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 뭐 부정적인 부분도 한 번씩 나오긴 하지만 그런 거에 대한 감사를 이렇게 표현하는 그런 사회 문화가 좀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기사를 읽었습니다. 자, 앞에 서론이 너무 길었는데요. 기사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중국의 전기차 공습에 동남아 뺏긴 일본, 안방 내준 유럽이라고 돼 있거든요. 야, 이 중국이 뭔가를 하면, 그죠? 참, 잘못하면 이 초토화가 됩니다. 초토화. 지금 유럽이 난린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일본, 유럽, 차, 미국, 차 강호들 속수무책이다. 중국 전기차의 공습에 전통의 자동차 강자들이 하나둘씩 무릎을 꿇고 있는데 세계 위 폭스바겐이 안방인 독일에서 공장 3곳
폐쇄를 추진 중인 가운데 일본 3대 자동차 업체인 닛산 그리고 미국 빅3로 불리던 포드도 구조조정 대열에 가세했고요. 세계 최대 자동차 부품 업체인 독일 보쉬도 감원 규모를 늘리고 있습니다. 다가올 전기차 시대에 유럽 배터리의 희망으로 기대를 모았던 스웨덴의 노스볼트는 파산 절차에 들어갔고요. 중국 전기차의 공세가 거센 유럽과 동남아, 남미 등에서 과거 영향력이 컸던 유럽과 일본 업체들이 가장 먼저 심각한 타격을 입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동남아에서 밀리는 일본, 안팎 내주는 유럽이라고 되어 있고요. 야, 옛날에는 뭐 동남아 가보면 전부 일본 차였는데, 그죠? 그럼 닛산은 태국에서 운영 중인 2개 공장 중 규모가 큰 1공장의 생산을 일부 중단하고요. 직원 약 1000명을 내년 가을까지 해고하거나 다른 사업장으로 옮길 것이라고 했고요. 이달 초 닛산이 27년 3월까지 전체 인력의 7%에 달하는 9,000명을 줄이겠다고 밝힌 가운데 동남아 최대 생산 기지인 태국에서 구조조정에 나선 거라고 합니다. 닛산의 태국 1공장과 2공장의 생산 능력은 합쳐서 연 37만 대에 달하지만 23년 닛산의 태국 내 판매량은 전년 대비해서 30% 가까이 급감한 14,244대에 그쳤고요. 앞서 일본 스즈키는 태국 공장을 내년 말까지 폐쇄하기로 했고요. 혼다도 태국 아유타야주 공장 가동을 중단하고 하나로 통합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야, 참. 최근에 태국, 인도네시아 등 각국 정부가 전기차 친화 정책을 펼치는 가운데 전기차 전환에 뒤처진 일본 업체들의 동남아 시장 내 입지가 좁아지고 있다는 진단이 나오고 있고요. 동남아 최대 시장인 태국에서 90%를 웃돌던 도요타, 혼다 등 일본 브랜드 점유율은 지난해 78%로 뚝 떨어졌다. 야, 그래도 여전히 78%다, 그죠? 네, 보쉬 감원 얘기가 나왔고요. 포드도 4,000명 줄인다고 돼 있고, 올 들어 9월까지 유럽에서 포드 자동차 판매량이 지난해보다 17.9%나 감소했네요. 네, 그래서 유럽 전체 인력의 14%를 줄이는 거라고 했습니다. 중국차 공습의 속수무책인데 전기차를 앞세운 중국이 시장을 확대하면서 주요 타겟이 되는 시장들의 터줏대감들부터 하나둘씩 주저앉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요. 중국 시장에서 호조를 바탕으로 세계 시장을 호령한 폭스바겐이 중국에서 밀리고 뒤늦은 전기차 투자로 어려움이 가중되는 것과 같은 모습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고요. 2020년 순수 전기차 시장에서 2%에 그쳤던 중국 브랜드 비율이 지난해 7.6 그리고 올해 12%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유럽 시장에서 메이드 인 중국 전기차의 비율은 같은 기간 2.9에서 25%로 크게 늘어난다고 합니다. 와, 메이드 인 중국이니까 테슬라의 전기차도 그죠? 중국에서 생산된 전기차가 상해 공장에서 생산된 게 유럽으로 수출되다 보니까 중국 브랜드뿐만 아니라 그냥 메이드 인 중국 전기차는 25%입니다. 25%. 일본이 밀리는 태국 시장에서 중국은 지난해 점유율을 11%까지 늘렸고요. 전기차 부문에서는 점유율이 80%라고 합니다. 와. 전기차를 필두로 한 중국 자동차의 공습에 강소 부품 기업들의 경쟁력이 강한 독일마저도 전기차 전환으로 2035년까지 일자리 최대 19만 개가 사라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고 합니다. 한 증권사의 연구원은 사실상 한국과 미국을 제외하며 중국 전기차의 공세에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는 것이라면서 중국 전기차에는 캐즘이 없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지금은 중국 전기차가 침투율이 지금 50%를 넘어가고 있고, 국가 정책으로, 중국 베이징 같은 경우도 보면 약간 옛날에 싱가포르이 그랬거든요. 싱가포르이 총량제다 보니까, 총 200만 대의 차를 유지해야지. 왜냐면 거기가 섬나라다 보니까 무작정 이렇게 자동차를 사고 싶다고 다 팔아버리면
극심한 교통난에 빠질 수가 있다 보니까 약간 총량제 개념으로 하다 보니까 이 번호판 자체가 프리미엄이 붙어서 팔리더라고요. 그래서 소나타가 한 2,500만 원, 3천만 원 할 때 2005년 기준으로요. 싱가포르에서 소나타 살려면 6천에서 8천. 그 번호판 값이 꽤 비싸게 거래됐던 걸로 기억하는데 중국은 지금 베이징이나 그런 1선 도시, 2선 도시 자동차를 새로 살 때 전기차를 사면 번호판에 바로 나오는데 그 내연기관차를 사면 기다려야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정부가 그렇게 밀어주다 보니까 지금 캐점이 없습니다. 중국에서는. 자, BYD는 지난 3분기 매출이 작년보다 24% 증가를 하면서 테슬라의 매출을 앞섰고요. 샤오미는 첫 전기차 SU7이 이달 들어 출시 230일 만에 10만 대 생산을 돌파했습니다. 이항구 자동차 융합기술 원장은 중국이 자동차 수출에 드라이브를 거는 상황에서 기존 업체들로서는 구조조정을 늦출 수 없다고 했습니다. 전기차에 대해서 오늘 아침 모닝브리프에서도 질문이 있었는데요. 하여튼 뭐 배터리는 중국은 BYD, CATL, 한국은 LG엔솔, SDI, 그리고 미국 테슬라, 일본 파나소닉. 그래서 글로벌하게 이 6개 회사가 장기적으로 뭐 살아남는 회사다. 뭐 이런 기사 얼마 전에 봤었잖아요. 그죠? 그만큼 구조조정이 빠르게 이루어질수록 그 살아남은 배터리 회사들이 결국 나중에 과실을 다 따먹게 될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그럼 괜찮냐라는 부분인데 미국이 일단 중국을 견제하는 걸로 정책이 이미 바뀌어져 있잖아요. 2001년 WTO에 중국이 가입하고 난 이후에는 중국을 세계 공장 역할로 하면서 미국에다가 싼 공산품을 수출을 해주고 미국은 그걸 수입하고 그러면서 물가를 안정화시켜 왔는데 일단 중국이 1대1로를 비롯해서 중국 위안의 기축통화와 그리고 중국 굴기 등등 여러 가지 기술적 패권 이런 데 도전을 하니까 일단 미국은 중국을 더 이상 이제는 세계 공장 역할을 안 시키겠다. 그거는 이제 인도 아세안 쪽으로 바꾸겠다. 돼 있기 때문에 뭐 중국 기업들이 2차 전지도 마찬가지고요. 이 다른 데 확산하는 데는 일단 제약이 있을 겁니다. 미국하고 유럽하고 그다음에 미국의 동맹국들이 다 중국의 전기차와 자동차와 배터리를 견제를 할 거기 때문에 그러면 그 남아있는 중국 업체를 배제했을 때 남아있는 배터리 회사가 보면 테슬라, 파나소닉, 한국의 배터리 업체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나라 배터리 업체들은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지금의 위기를 잘 겪고 나면 충분히 그 다음 여러 가지 또 배터리도 마찬가지로 앞에 전방 산업이 계속 반도체처럼 새로운 산업이 열리고 있잖아요. 과거에는 모바일, 그전에는 노트북, 그전에는 뭐 워크맨 이런 거였다면 지금은 전기차 그리고 ESS 그리고 앞으로 우주선, 조선 뭐 등등 해가지고 다 뭐 배터리, 로봇 이런 데다 다 배터리가 들어갈 거기 때문에 전방이 계속 열리고 있고 그 시장은 이제 계속 열릴 건데 중국 업체들은 이제 견제를 할 거기 때문에 우리나라 배터리 업체가 그렇게 이제 나쁘지는 않습니다. 자, 그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올 자사주 취득 3배로 늘었는데 주가 상승률 4.5% 그쵸. 보통은 주가가 많이 빠지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많이 빠졌을 때 얘기를 많이 해드리잖아요. 이 정도면 이제는 버텨야 됩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다 보면 저 위에서 막 부르짖던 사람들은 싹 도망가고 제가 밑에서 이 정도는 괜찮습니다 하면 어느덧 나중에는 박정무 뭐 저거 나중에는 또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 2차 전지 사라 한 사람은 박전무가 저렇게 사라 했다라는 것처럼 그렇게 나중에 또 막 안티들이 공격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도 아닙니다. 자, 그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올 자사주 3배로 늘었는데 주가 상승률 4.5%에 그쳐라고 되어 있거든요. 밸류업 정책 부응했지만 효과가 미흡했죠. 가장 미흡한 이유는 상법 개정이 되지 않고서는 밸류업 뭐 지수 만들고 이런 거는 보면 그 대주주가 주가 올라가는 거 원치 않은데 높은 상속세나 이런 것 때문에 그 밸류업 지수 만든다고 저는 이게 주가가 올라간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좀 잘못된 거죠. 아무튼 정부가 그런 거에 대한 의지가 있다라는 게 중요합니다. 그죠? 자, 주주 가치를 높이기 위해 자사주를 사들인다는 그 공시한 기업 지금 55곳의 공시 이후 주가 상승률은 평균 4.49%이고요. 정부가 올해 기업 밸류업 정책 추진을 처음 발표한 1월 17일 이후 코스피가 2.7% 상승한 것과는 비교하면 다소 높지만 자사주 취득 공시기업들의 주가 상승률이 깜짝 놀랄 정도는 아니었다. 더구나 올해 화랑정인 미국 S&P 500이 25% 오르고 나스닥이 26.6% 오른 것과는 명함도 못 내민다라고 되어 있고요. 특히 일부 2차 전지나 유통기업의 경우 자사주 매입 공시에도 계속된 실적 악화로 오히려 주가가 30에서 60% 빠졌죠. 전문가들은 자사주 매입이나 소각 등이 일시적으로 주가 상승을 불러올 수 있지만 결국 실적이 뒷받침 되지 않는다면 장기적인 효과는 기대하기 어렵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쭉 돼 있고 자사주 취득 공시한 주요 상장사의 공시 이후 주가 변동률이라고 쭉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 전년보다 자사주 취득의 자금을 3배 넘게 쏟아부었지만 이 기업들의 자사주 취득 공시일 종가 대비해서 현재 주가를 비교해보면 4.49에 그쳤다고 하는데 최근에는 트럼프 당선 때문에 특히나 우리나라 시장의 주가가 좀 안 좋았기 때문이고요. 이 자사주 매입을 공시한 기업들 저희가 따로 이제 퀀트 분석을 해보면 확실히 시장보다 강합니다. 자사주 매입의 주가 부양 효과가 명암이 엇갈렸는데 2차전지 분리막 업체인 SKI 테크놀로지는 2월 2일 자사주 취득 공시 발표 이후에 주가가 65%나 빠졌고요. 이 기업은 이어 6월 말에도 자사주 취득을 공시했지만 전기차 수요 침체의 우려로 인한 주가 하락은 막을 수 없다. 요거 되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삼성전자가 최근에 자사주 매입에 대한 발표를 했잖아요. 그죠? 근데 이렇게 수요가 침체가 되고 막 이러면 자사주 취득한다고 해서 주가가 절대 올라가는 거 아닙니다. SKI 테크놀로지는 올 3분기에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72%나 감소했고 또 적자 전환을 했고요. 내수 부진에 직면한 유통기업 신세계 인터내셔널도 3월 20일 170억 원의 자사주 취득 공시를 냈지만 공시일 대비 지금 현재 주가가 34%나 빠져 있습니다. 반면 꾸준히 좋은 실적을 보인 금융증권업은 자사주 매입이 주가 부양에 도움을 준 것으로 나타나는데 미래에셋증권이 22%, 신한지주가 26%, 우리금융 15% 정도. 자사주 취득 공시일 이후 주가가 크게 상승을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미래에셋증권은 올해 1월과 8월 두 차례에 걸쳐서 한 670억, 680억 이렇게 자사주 취득 공시를 내기로 했네요. 자, 실적과 맞물려야 자사주 매입 효과가 나와. 아주 좋은 결론까지 딱 내려주셨네요. 주가 부양을 위해 여러 차례 자사주 취득 공시를 했지만 오히려 최초 공시일 대비 주가가 떨어진 기업들도 있는데 바이오 기업인 셀트리온은 3월 5일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서 750억 규모의 보통주 취득을 최초로 공시를 했고 이후 지난 21일까지 4차례 더 자사주 취득 공시를 했습니다. 그러나 셀트리온 주가는 블라블라블라 됐고 문배철강 돼 있고
이 때문에 시장에서는 결국 주가 부양은 기업의 실적과 경쟁력에 달려 있다는 말이 나옵니다. 한 증권업계 관계자는 자사주 취득을 몇 번을 반복하더라도 실적이 뒷받침되지 않는 한 자사주를 활용한 주가 부양은 미봉책에 그칠 수밖에 없다라고 돼 있는데, 근데 이 자사주 취득 매수 그다음에 소가 이 공시를 하는 기업을 좀 잘 봐야 되는 게, 아직까지도 이 상법 개정이 되기 전까지는 주주가치에 대해서 주주가치를 무시하는 기업인지 아닌지 우리가 이제 좀 분류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주주가치를 신경을 쓰는 기업과 주주가치를 전혀 신경을 안 쓰는 기업, 그 지배구조에 대해서 또 우리가 파악을 해놔야 됩니다. 그러면 업황이 돌아섰을 때는 업황이 돌아섰는데도 저 회사는 소액주주 뒤통수 치는 회사야. 그런 회사는 투자하면 안 되잖아요. 업황이 돌아서서 막 주가가 오르는데 결국은 또 뒤통수 치는 어떤 조치가 나오면서 주가가 또 확 빠지고 그런 게 많기 때문에 자사주 공시나 이런 거 나왔을 때 과거의 이력을 보면서 평가를 좀 해야 되고, 저희가 켄 슬림, 윌리엄 오닐의 이 켄 슬림의 방식으로 기업을 분석을 할 때 거기 보면 S가 shares of number of shares, 주식 수입니다. 주식 수. 주식 수가 늘어나는 회사이냐 아니면 주식 수가 줄어드는 회사이냐, 거기서 전환사채를 발행을 한 기업인지 이런 것 다 체크하게 돼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일단은 업황과 그 회사의 경쟁력, 요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긴 하지만 자사주 매입이나 배당에 관해서 신경을 쓰는 기업인지 아닌지, 그거는 또 우리 투자자들이 또 따로 분류를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기사입니다. 한국이 주력해야 할 수출 시장은 아세안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무역과 통상은 물론 산업, 에너지, 환경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현 바이든 정부와 크게 다른 정책을 예고하면서 국내 경제계와 산업계가 바짝 긴장을 하고 있는데, 설문조사를 했네요. 코트라 무역관 125곳에 전수 설문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세계 84국의 경제 현장에서 활동하는 코트라 무역관. 예전에 강원국 작가가 코트라 독일에서 근무를 했었었죠. 그죠?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으로 타격이 예상되는 중국과 미국 시장을 보완할 수출 시장으로는 아세안. 이 아세안을 지목했고요. 한때 전체 우리나라 수출의 30%에 육박하던 중국 수출은 미국의 대중 제재가 이어지며 20% 아래로 떨어진 상황이고, 미중 갈등 속에서 자동차와 반도체 등을 중심으로 급성장한 대미 수출 또한 트럼프 이후 보편 관세 도입, 현지 생산 확대 등으로 타격을 입을 경우 우리 수출은 1, 2위 시장에서 크게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삼성전자 등이 진출해 우리의 수출 기지 역할을 해온 베트남을 비롯해서 최근 제조업을 강화하는 동남아 각국이 대중 수출을 대신할 새로운 시장으로 떠오르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 100국 코트라 무역관장이 전망한 트럼프 2기 통상 질서, 여기서 트럼프 2기 가장 큰 수혜를 입을 수출 품목은 뭔가 나와 있습니다. 선박 1등이네요. 그 다음이 반도체, 그리고 석유화학, 자동차, 일반 기계, 석유 제품, 바이오 헬스, 가전 컴퓨터 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유망한 수출 시장은 아세안이고, 그 다음이 미국. 트럼프가 아무리 제재를 하고 관세를 높인다 해도 우리한테는 미국이 유망하다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중국, 인도, 그리고 유럽연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트럼프 당선 이후 주재국의 무역 장벽은 높아질 것으로 전망하나 했더니 매우 그렇다, 다소 그렇다가
한 55% 정도 되고요. 그리고 큰 차이는 없을 거다도 35나 있습니다. 다소 아니다, 매우 아니다도 해서 45%는 또 괜찮을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실제로 코트라 나가서 계시는 분들의 답변이기 때문에 이 답변이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죠? 네. 이상호 한국경제인협회 본부장은 미국이 달러 기축통화를 유지하려는 상황에서 중국을 압박하면서 동남아 국가들까지 압박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면서 동남아를 새로운 기지로 활용하는 방안도 기대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미국은 내 밑으로 줄 서는 나라를 더 많이 만들고 싶겠죠. 그죠? 그렇게 해서 중국과 러시아를 계속 고립화시키는 전략을 쓸 거기 때문에 동맹, 아까 한미동맹 변 선생님 기사도 있었지만, 그래서 우리가 너무 크게 타격을 받을 거다. 너무 안일하게 생각도 하면 안 되겠지만 우리가 트럼프 당선으로 크게 타격을 받을 거다. 너무 그렇게 우려는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서 어떤 기회가 있는지 봐야 되고, 한국의 군함, 선박, 근조, MRO 이런 것도 있고, 그죠? 그리고 LNG 수출을 통한 에너지 지배, 에너지 패권을 전면에 내세운 트럼프 정부의 정책 드라이브가 이어지면 LNG 수송선이나 LPG 선박과 해양 플랜트, 지금 조선업계가 중국하고 한국 이렇게 양분돼 있잖아요. 거기서 중국을 견제하면 분명히 우리 쪽으로 수혜가 될 겁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화석연료 확대를 언급한 만큼 한국이 기술력에서 월등한 LNG선과 LPG선 등의 발주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반도체는 왜 그런가 한번 볼까요? 미국이 중국산 범용 제품의 수입을 제한할 경우 국산 반도체 수출에 숨통이 트일 것이라고 되어 있고, 미국의 반도체 AI 양자 등 첨단 산업 공급망 규제를 강화하며 저가 공세를 펼치는 중국산 D램 등을 대신해서 한국산 제품에 대한 수요가 늘 수 있고 블라블라 되어 있는데, 이 옛날 이 범용 제품은 중국이 지네 나라에서 쓰기도 바쁠 거예요. 아마. 제가 몇 년 동안 사상 최악의 불황에 시달리는 석유화학이 기대된다. 저도 약간 이게 의외였는데, 석유화학 업계는 코로나 직후 수요가 급증하면서 21년 호황을 누렸고, 이후 글로벌 수요 감소와 중국발 공급과의 중국의 자금률 확대로 어려움이 심화하고 있는데, 정부 주도로 TF까지 조직하며 사업 구조 개편을 논의할 정도로 어려운 상황에 부닥쳐 있지만, 트럼프 2기의 에너지 수출 확대와 대중 압박이 돌파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트럼프 2기의 에너지 수출을 유가가 내려가며 원가 부담이 줄어들며 우리 기업들이 가격 경쟁력을 회복할 수 있을 것이다. 그동안 중국은 러시아와 이란 등에서 할인한 원유를 수입해서 만든 저가 석유화학 제품을 아시아 등에 뿌리며 시장을 장악해 왔는데, 미국산 원유 수출 확대로 원가 경쟁력을 찾고 미국을 필두로 주요국들이 중국산 저가 제품에 대한 무역 장벽을 높이며 국산 제품의 수출이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국내 자동차 배터리 기업에 대한 얘기도 있네요. 한 정부 관계자는 현대차가 조지아의 공장을 신설한 것과 같이 기업별로는 대응이 가능하겠지만 우리나라에서 미국으로 가는 수출 물량에는 타격이 불가피하다고 했고요. 수혜업종 2위에 오른 반도체는 트럼프 당선인의 반도체 관세 공작 등에 대한 우려가 커지며 19표로 피해업종에서도 3위에 올라 있다고는 합니다. 그 다음에 이런저런 얘기가 있고요. 자, 트럼프의 보호무역 확대에 따라 주재국의 무역 장벽도 같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하는 것 질문에는 55곳이 그럴 것 같다라고 하면서 트럼프 2기가 쏘아올린 보호무역주의가 전 세계로 확대될 것이라고 하면서 4분의 3에 이르는 무역적 관장들은 전 세계적인 보호무역주의 심화는 대다수 국가의 경제에 나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했고요. 허윤 서강대 교수는
소련 붕괴 이후 1990년대 초반부터 수십 년간 세계 경제는 세밀하게 분업화를 이뤄왔다면서 보호무역주의 심화에 따른 글로벌 가치사슬 균열은 각국의 비용 부담을 늘리게 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네. 그래서 지나친 보호무역주의로 인해서 이 균열이 발생을 하면서 1930년대 같은 그런 대공황이 발생 안 하도록 그렇게 적당한 선에서 아무래도 하려고 하겠죠. 트럼프는. 트럼프가 워낙 그냥 정치인이 아니잖아요. 기업인이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아마 일반 정치인들보다는 훨씬 더 그 우려를 알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제가 또 즐겨보는 칼럼입니다. 강헌의 히스토리 인 팝스, 패러다임의 흥망성쇠. 주식하면서 제일 중요한 또 단어 중에 하나가 이 패러다임이죠. 이 패러다임이 바뀐다 싶으면 바로 도망 나와야 됩니다. 그게 4년 전 동학개미 열풍 때 제가 그런 비유를 많이 들었는데요. 서울에서 춘천 가는 고속도로가 뚫리면서 예전에 이용을 했던 국도에 주유소들이 많이 망했습니다. 요즘은 다시 좀 살아나는 분위기긴 한데 그런 게 하나 이제 패러다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오프라인 유통망도 마찬가지죠. 온라인으로 패러다임이 바뀌면서 오프라인의 백화점들이 외통수에 빠졌잖아요. 고객들은 다 온라인에서 쇼핑을 하고 오프라인으로 와서 아이 쇼핑만 하고 밑에 식품관 가서 밥만 먹고 가고 그리고 주문은 온라인으로. 근데 리뉴얼 같은 거 인테리어를 갖다가 리뉴얼을 안 하자니 계속 더 악화될 거고 리뉴얼을 해봐야 계속 고객들은 온라인으로 몰려가고 그렇게 패러다임에 바뀌는 기업들은 투자를 조심해야 됩니다. 제가 많이 빠지면 좋아하잖아요. 주가 많이 빠지면 좋아하는데 패러다임이 바뀌었다고 생각하면 많이 빠져도 어떻게 보면 손절하고 나야 됩니다. 자, 빌리 에일리시 Everything I Wanted 라는 노래라고 하네요. 빌리 아일리시라고 읽군요. 새로운 패러다임이 등장하면 기존의 질서가 일거에 몰락하거나 위기에 직면하게 되는 것은 진화에 피할 수 없는 숙명인데요. 루이지애나 주립대학의 교수인 경영사회학자인 리언 맥긴슨은 찰스 다윈의 자연선택설을 빌려와 지금도 여전히 유효한 유명한 말을 남긴다. 즉 가장 지적이거나 가장 강한 종이 살아남는 게 아니라 변하는 환경을 인식해서 수용하고 적응하는 종이 살아남는다는 것이다. 이 말은 정말 명언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주식시장에도 똑같이 적용되는 얘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식시장에서 크게 망하시는 분들 보면 이 변화를 인식하지 못하고 고집 부리던 분이 망하시고 그래서 제가 우리 업계에서 어떤 분이 망하나 봤더니 귀를 닫고 있는 분이라고 했잖아요. 남의 말 안 듣고 자기가 최고다 생각하고 시장은 변화하고 있는데 계속 내 말만 맞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반드시 시장에서 크게 다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일본 세이코사의 혁신적인 쿼츠 기술 때문에 스위스의 전통적인 시계 브랜드들이 대거 몰락한 것이나 필름 카메라 시절의 강자였던 니콘이 디지털 카메라 시대에 이르러 소니에 밀려 도산의 문턱까지 내몰린 것인데 그리고 한때 모바일폰의 선두주자였던 노키아가 단 4년 만에 시가총액이 9분의 1 수준으로 폭락한 것. 셀 수도 없는 이런 사례들이 기술혁명이라는 산업 내부의 동일이라면 원격 및 비대면화로 요약되는 코로나 사태로 인한 생태계의 급격한 변화는 외부적 요인으로 산업 패러다임이 얼마든지 요동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최근 영국의 경제지 이코노미스트는 인공지능을 앞세운 챗GPT의 출현 이후 단기간에 몰락한 기업들을 분석을 했는데요. 그 첫 번째가 미국의 온라인 교육 서비스 업체인 체그였다고 합니다. 학생들의 과제 수행에 도움을 주는 일종의 스터디 가이드인 이 회사는 팬데믹 기간에 유료 구독자가 폭발적으로 늘면서 주가는 사상 최고치를 기록을 했는데요. 22년에 챗GPT가 출시되면서 학생들은 유료 구독을 취소하고 무료 챗봇의 도움을 받기 시작했으며 고작 1년 만에 체그 주식은 99% 급락하면서 약 20조 원의 시가총액이 순식간에 증발했다고 합니다. 미국 주식시장이 이렇게 냉혹한 시장입니다. 패러다임이 변했다 싶으면 뭐 얼마 전에 메타, 넷플릭스 전부 다 70% 이상 빠졌었잖아요. 꿈은 이루어졌지만 사라지는 것은 더 빨랐다. 21세기 팝의 아이콘 빌리 아일리시는 이 노래에서 모든 것을 얻었지만 그것은 동시에 악몽일 수 있음을 특유의 몽환적인 톤으로 노래한다. 나는 꿈을 꾸었고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가졌지. 나는 날 수 있다고 생각했어. 그래서 골든 브릿지에서 발을 내디뎠어. 이 노래의 숨은 주제는 추락한 많은 이가 극단 선택하는 비극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참 중요한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죠? 나는 꿈을 꾸었고 내가 원하는 것을 모든 걸 가진 것처럼 느껴지지만 이 패러다임의 변화나 시장의 변화, 이 주식이 왜 어렵냐면 우리가 수많은 경제 예측을 하잖아요. 저도 하고. 근데 그 예측을 경제 주체들도 한다는 거죠. 경제 주체들도 하면서 이럴 거니까 나는 이렇게 대응해야지 하면서 경제 주체들이 그런 전망에 빠르게 순응하고 대응 전략을 짜고 또 변화하면서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안 되는 경우가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내가 처음에 생각했던 그 어썸션 있잖아요. 이렇게 된다면 만약에 이러면 이렇게 될 거다. 그 어썸션을 가지고 그 결론을 도출해 놨는데 이 어썸션들이 막 바뀔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빠르게 순응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살아남습니다. 또 재미난 기사인데요.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데스노믹스 군인 목숨을 금전 가치로 따진 것은 기원전 18세기 함무라비 법전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는데 당시 군인은 대부분 용병이었는데 대가를 지급하지 않으면 고용인을 처벌한다는 조항이 있었고요. 고대 지중해 섬나라 크레타는 활 잘 쏘는 군인을 그리스 도시 국가들에 보내서 돈을 벌었고 북아프리카 누미디아 왕조는 로마와 전쟁 중인 카르타고에 기병을 또 팔았다고 합니다. 유럽 선진국 스위스도 근대 이전에는 군인이 주요 수출품이었고요. 1527년 신성 로마 제국이 바티칸을 침입했을 때는 교황을 지키다가 전멸에 가까운 인명피해도 겪었고요. 그러다가 고부가 가치 산업 위주로 경제가 바뀌고 용병으로 버는 돈보다는 우수한 청년 인재를 지키는 것이 나아지면서 172여 년 전에 비로소 용병 수출이 법으로 금지됐다고 합니다. 우리도 베트남전 파병 등의 경제가 일어섰죠. 대한항공의 모태가 된 한진 상사가 당시 한국군의 보급품 수송을 맡으면서 회사를 키워 10대 그룹에 들어갔었습니다. 현대건설 등 여러 건설 회사도 전세계 미군기지 관련 공사를 수주하면서 성장을 했고요. 국가산업의 근간이 섬유업에서 중화학공업으로 바뀌었는데 대미 수출이 크게 늘었고 미국에서 배운 군수산업 기술은 오늘날 K방산의 토대가 됐습니다. 경제는 그 덕에 성장할 수 있었지만 젊은이들 희생이 컸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러시아 군 사상자가 60만 명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그런데 전사자가 늘어날수록 러시아 경제가 성장한다는 분석이 나왔다고 하는데 35세 군인을 기준으로 입대 후 1년 만에 전사하면 유족에게 1450만 루블 2억 900만 원이 지급이 되고요.
이는 35세인 일반 시민이 60세까지 벌 수 있는 기대소득의 총액보다 많다고 하고요. 지금까지 지급된 사망 위로금만 우리 돈으로 41조 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군수산업 활황으로 실업률이 떨어지며 소비는 증가했고 돈이 풀리면서 빈곤층의 거주지역 예금이 150%까지 폭증했고요. 러시아의 한 경제학자는 이를 죽음이 불러온 화랑이라는 의미로 데스노믹스라고 명명을 했군요. 그러나 많은 전문가는 데스노믹스가 러시아 경제에 장기적으로 해롭다고 보는데 풀린 돈이 산업 생산에 재투자되지 않고 물가만 올린다는 것이고요. 실제로 러시아의 올해 인플레이션이 10%에 육박할 전망인데 전쟁에 동의하지 못하는 엘리트 젊은이들이 조국을 등지는 것도 러시아 앞날을 어둡게 한다. 이게 제일 크죠. 엘리트 젊은이들이 만약에 미국이나 유럽에 유학을 갔다가 돌아오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저는 미국이 갈수록 계속 강대해질 수밖에 없는 것 중에 하나가 전 세계의 인재를 다 빨아들이고 있잖아요. 그게 중국의 인재일지라도 지금도 보면 뭐 아이비리그나든지 스탠포드나든지 이런 데 보면 중국 유학생이 제일 많잖아요. 그 나라가 독재로 가고 저렇게 가면 갈수록 인재들이 안 돌아가게 돼 있습니다. 자, 이런 나라의 군인 1만 명을 파병한 북한도 데스노믹스를 기대하고 있다. 데스노믹스가 러시아의 북한 젊은이들의 고난에 찬 현실을 돌아보게 한다. 참 슬픈 현실이다. 그죠? 네, 이런 거 보면 참 저희 할아버지께서 개성에서 6.25 때 내려오시기 피난 오셨기에 망정이지. 안 그랬으면 제가 이 북한 젊은이들처럼 우리 아이가 이 러시아에 파병 가 있을 수도 있어요. 자, 이런 거 보면 운이 정말 중요하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됐기 때문에 요 마지막 기사는 뭐 읽다 보니까 오른쪽에 무슨 프리미엄 채널 이런 거에 좋은 기사가 하나 나와 있더라고요. 드러켄 밀러가 베팅한 나테라 최고치 월가 더 간다 뭐 돼 있는데 엔비디아를 전량 팔고 나테라라는 기업에 베팅을 했다는데 진단의학 부문 주도주 3Q 매출액 64%는 급증돼 있다고 하는데 저는 뭐 하는 회사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드러켄 밀러가 최근에 3분기 보유 중인 엔비디아 물량 21만 4천 주를 전량 매도했다고 하면서 뭐 블라블라 돼 있는데 여기서도 적혀 있지만 결국은 이 드러켄 밀러는 엄청난 모멘텀 플레이어거든요. 그래서 드러켄 밀러가 또 많이 샀다라고 해서 막 따라 들어가면 안 되고요. 이 사람은 지금 왜 여기서 엔비디아를 팔았고 지금 이 나테라라는 주식을 사서 언제 파는지를 한번 다음에 우리가 이 사람의 그 연평균 30% 수익률을 내고 있는 전설적인 투자자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30년간 연간 기준으로 손실을 낸 일은 한 번 차례도 없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테라라는 주식보다는 왜 지금 엔비디아를 팔았는데 나중에 결과는 어떻게 됐는지 한번 보고 그죠? 나테라라는 주식은 이번에 이렇게 매입했는데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나중에 또 언제 파는지 그런 거를 참고하시라고 올려놨습니다. 네, 오늘 웜의 신박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도 화이팅 넘치시는 그런 한 주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